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저렴한 모텔방의 눅눅한 공기를 갈랐다. 나는 천장에 얼룩을 세며 낯선 남자의 숨소리를 들었다. 하나 둘, 저 얼룩은 꼭 찢어진 날개를 가진 새처럼 보였다. 남자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은 기계적으로 반응했지만 내 영혼은 킬로미터 밖을 떠돌고 있었다. 이건 섹스가 아니었다. 이건 비명이었다.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거대한 공허함을 다른 소음으로 덮으려는 필사적인 발악. 몇 달 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이런 짓을 했다. 낯선 남자, 낯선 침대. 하룻밤의 육체적 행위는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 있다는 감각을 찰나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격정이 끝나고 나면 더 깊은 허무가 나를 집어삼켰다.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위로 무너졌다. 땀과 값싼 스킨 냄새.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몸을 일으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나를 힐끔거렸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줍기 위해 일어섰을 때 내 오른쪽 다리가 어김없이 아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절뚝였다. 남자가 연기를 뿜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다리를 저는구나. 특이하네. 특이하네. 그 단어가 방아쇠였다. 순간 퀴퀴한 모텔 방이 사라지고 눈부신 조명과 백합 향기가 나를 덮쳤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내 몸무게만큼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괜찮은 척 완벽하게 행복한 신부인 척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아팠다. 오른쪽 다리에 오래된 상처가 오늘따라 유난히 욱신거렸다. 나는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며 버진 로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재단 끝에는 내 구원자 강태민이 서 있었다. 내 담당 물리치료사였던 남자. 내 망가진 다리를 다시 걷게 해주고 내 부서진 마음을 다정함으로 감싸주었던 남자. 나는 그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다. 그의 완벽한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시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재생될 시간. 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두의 시선이 재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추억 영상이 아니었다. 그레인 필터가 낀 몰래카메라 같은 조악한 영상. 침대 위에서 뒤엉킨 두 개의 나신. 내 약혼자 강태민. 그리고 내 이복동생 유나. 오빠, 정말 그 절름발이랑 결혼할 거야. 유나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쉿. 걔는 그냥 발판일 뿐이야. 걔네 아버지가 가진 회사만 내 손에 들어오면 저놈과 같은 걔는 바로 버릴 거지. 장애인 옆에서 평생 병수발 들 일 있나. 태민의 목소리.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정하다고 믿었던 그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 부모님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스크린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편의 잔인한 농담이었구나.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 엉망이 된 머리 벗겨진 구두. 다리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도망쳤다.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나 헤맸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생전 처음 와보는 동네의 한 허름한 바 앞에 서 있었다. 맥주와 엔진 오일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오는 곳. 내 세상과는 정반대의 거칠고 소란스러운 공간. 나는 홀린 듯 그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더러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게 꽂혔다. 비웃음,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나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바 끝으로 걸어갔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가죽 재킷을 입고 백이 된 채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있는 남자. 시끄러운 술집 안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고요한 섬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무심한 관찰만이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방법은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나 자신도 몰랐다. 저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저랑 결혼해 줄래요? 바 안이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남자의 깊은 눈동자가 나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 눈 속에서 절망을, 분노를,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처절한 반항심을 읽어낸 것 같았다. 그는 웃지도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남은 맥주를 한 입에 털어놓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그날 밤 우리는 더러워진 웨딩드레스와 낡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형광등 불빛이 깜박이는 24시간 민원센터에서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했다. 나는 이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적어도 그는 나를 속이지는 않을 테니까. 따가운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몸에는 여전히 더럽고 찢어진 웨딩드레스가 입혀져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원룸. 세상의 모든 가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침대, 작은 냉장고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 벽에는 오토바이 헬멧과 가죽 재킷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각종 공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남성적이고 지독히도 현실적인 공간. 내가 평생 살아온 값비싸고 위선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주인이 작은 간이 부엌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제의 가죽 재킷 대신 평범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는 어쩐지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결혼식 바구청. 파편적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미친 짓을 했다. 완전히 낯선 남자와 법적으로 묶여버렸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가 내가 잠에서 깬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김이 오르는 머그잔을 들고 와 내 앞에 낡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진한 커피 향이 코를 찔렀다. 그의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비웃고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할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낮고 차분했다. 독은 안 탔어. 그는 커피잔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예상치 못한 마른 유머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혼인관계 증명서. 내 이름과 그의 이름 권지혁 세 글자가 나란히 박혀 있었다. 어젯밤 일 제대로 기억 못할 것 같아서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우린 부부야. 하지만 걱정 마.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니까.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어. 혼인 무효 절차 간단하다고 하더군. 나는 충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롱이나 요구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존중과 함께 가장 쉬운 탈출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내 찢어진 드레스나 어젯밤의 추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볼 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장애나 내 불행한 상황이 아닌 한설이라는 인간 자체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고 있었다. 왜 동의한 거죠? 내 목소리가 간신히 기어 나왔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당신 세상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난 그냥 성냥을 건네준 것뿐이야. 그의 알 수 없는 대답이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나는 가족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침대를 내주었다. 자기는 소파에서 자겠다면서. 침대가 더 넓어. 당신 다리 그 편이 더 편할 테니. 그가 처음으로 내 장애를 언급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동정이 아닌 실용적인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알렉스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직업은 프리랜서 오토바이 정비공이고 가끔 배달 일도 한다고 했다. 그의 차림새와 이 작은 원룸에 꼭 어울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그때 소파 위에 던져두었던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새어머니, 유나 그리고 심지어 강태민까지. 거짓된 걱정 비난, 그리고 돌아오라는 강요. 나는 메시지들을 읽다가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꺼지면서 내 과거의 세상과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를, 알렉스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그의 거친 외모 정체 모를 과거,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남자의 초라한 원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나는 절망 속에서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신뢰의 씨앗을 발견하고 있었다. 완벽한 신사였던 강태민이 나를 파괴했지만 이 정체 모를 남자는 부서진 내게 조용히 쉴 곳을 내어주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알렉스는 유령처럼 살았다. 그는 이른 아침에 소리 없이 나갔다가 기름과 가솔린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며 늦은 밤에 돌아왔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개의 섬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을 지켰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관찰은 내 직업이자 본능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의 무의미한 선들을 그으며 그를 관찰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섬세하게 오토바이 부품을 닦거나 진한 커피를 내렸다. 그의 손등에는 낡은 흉터들이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는 거칠었지만 상스럽지 않았고 과묵했지만 불친절하지 않았다. 그는 모순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며칠 후 나는 내 옛 작업실에 남겨두고 온 그림 도구들과 옷가지들을 가져와야만 했다. 그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헬멧을 건넸다. 우리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내 작업실로 향했다. 그는 내가 짐을 챙기는 동안 건물 밖에서 묵묵히 나를 기다려 주었고, 내가 들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말없이 들어주었다. 내 가족 중 그 누구도 내게 그런 식의 조용한 지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 작은 원룸 안에서 나는 내 다리를 지독하게 의식했다. 나는 그가 있을 때면 최대한 절뚝거리지 않으려 애썼고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오른쪽 다리에서 시작되는 만성적인 통증은 내 오랜 친구였지만 나는 그가 보지 않을 때 진통제를 삼키며 고통을 숨겼다. 그는 가끔 도와주려 했다. 내가 들지, 혹은 그거 무거워. 하지만 나는 늘 날카롭게 거절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곧 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내 세상에서는 그랬다. 그래서 내 거절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물러섰다. 그리고 내가 힘겹게 무언가를 할 때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곤 했다.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냄비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내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까치발을 들고 팔을 최대한 뻗었다. 하지만 냄비 손잡이에 손끝이 닿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을 잃었다. 나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선반 위의 그릇 몇 개가 함께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수치심이 온몸을 지배했다. 약하고 볼품없고 한심한 내 모습. 나는 그가 달려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바로 그 시선으로 그는 순식간에 내 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다쳤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부축해 일으켜 주었다. 그는 내게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를 의자에 앉힌 뒤 말없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신선한 공기라도 쐴 겸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부엌 한가운데에 서서 얼어붙고 말았다. 부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가 내가 없는 사이에 선반의 모든 것들을 재배치해 놓은 것이었다. 자주 쓰는 냄비 그릇 식재료들이 모두 내 손이 쉽게 닿는 아래쪽 선반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는 내게 묻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그것은 침묵에 그러나 너무나도 깊은 위로였다. 그는 내가 약해진 순간에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주었다. 그는 세상에 나를 맞추라고 강요하는 대신 나를 위해 세상을 바꾸어 주었다. 나는 재배치된 선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름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것은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나의 투쟁을 그 뒤에 숨겨진 나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말없이 꿰뚫어보고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다. 물리치료사였던 강태민은 내 약점을 극복하라고 가르쳤다. 내 가족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나를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대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이 바이커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오토바이 부품을 닦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남자. 그가 내게 내어준 이 작은 피난처가 무섭게도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알렉스가 말없이 챙겨준 내 짐 속에는 아끼는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이 있었다. 그림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 감정의 배출구였고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나의 존재 이유였다. 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하얀 디지털 캔버스를 켰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나를 비웃던 강태민과 유나의 얼굴,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 텅 빈 캔버스는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선을 그으면 삐뚤어졌고 색을 칠하면 흙탕물처럼 더러워졌다. 내 그림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지금 내 안에는 잿더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좌절감에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있기를 반복했다. 그는 멀리서 그런 나를 지켜보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힘내라거나 잘 될 거야. 같은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는 점이 오히려 고마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몇 시간을 씨름하던 그림을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나는 신경질적으로 스타일러스 펜을 책상 위로 내던졌다. 젠장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때 그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엉망인 그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헬멧 하나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다 질문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심장이 공포로 차갑게 식어내렸다. 싫어. 나는 못 타. 오토바이. 속도와 굉음 위험. 내 트라우마는 자동차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빠르게 달리는 쇳덩어리는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믿어. 그의 차분한 자신감 속에서 나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어쩌면 이게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무기력증을 깨부술 충격 요법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받아 들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오르는 것은 힘겨웠다. 통증이 있는 오른쪽 다리가 뻣뻣하게 굳었다. 마침내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의 등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나는 순간 나는 온몸을 관통하는 깊은 진동에 숨을 멈췄다. 나는 그의 허리를 필사적으로 껴안고 눈을 질끈 감았다. 오토바이가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귀를 때리는 바람소리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한 색채의 강이 되어 뒤로 흘러갔다. 내 몸을 짓누르던 무기력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강력한 속도감에 의해 강제로 깨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가슴에 맞닿은 그의 단단한 등. 이 무섭도록 짜릿한 혼돈 속에서 그의 등은 유일한 안정점이었고 안전지대였다. 나는 처음으로 통제권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무섭기보다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나를 데리고 도시를 벗어났다.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린 끝에 인적이 없는 밤의 해변에 멈춰 섰다. 파도 소리와 식어가는 엔진이 똑똑하고 우는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우리는 모래사장 위에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장 가방에서 꺼낸 캔 커피 하나를 내게 건넸다. 우리는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위로를 주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머릿속은 배신의 기억이나 다리의 통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파도 소리와 짠 내섞인 밤 공기와 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의 존재감만이 있었다. 나는 풍경을 눈에 담았다. 검은 바다 은색 달빛 길 위에 서 있는 오토바이의 실루엣, 그리고 내 옆에 과묵한 남자. 문득 내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선, 하나의 색감, 하나의 느낌. 그것은 내 세상이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창작의 불꽃이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그의 등에 뺨을 기댔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등을 통해 내게 전해졌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그의 엔진 소리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는 것을. 그날의 오토바이 라이딩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 텅 비어 있던 캔버스 위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툴고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춰있던 내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나와 알렉스 사이의 침묵도 변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안한 고요함에 가까웠다. 폭풍우가 몰아친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다. 저녁부터 하늘은 심상치 않았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평소처럼 오토바이 부품을 닦고 있었다. 그는 가끔 걱정스러운 눈으로 창밖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콰르릉 귀가 찢어질 듯. 단 천둥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였다. 그리고 순간 원룸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이 환해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천둥 소리, 바람 소리, 어둠.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 유리가 깨지는 소리, 비와 기름이 뒤섞인 냄새, 으스러지는 뼈의 감각,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를 짓누르던 꼼짝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공포. 나는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뛰쳐나왔다. 창문에서 가장 먼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머리를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떨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원룸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10년 전 찌그러진 차체 안에 갇혀 있던 18살의 한설이었다. 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지만 그 불빛을 내게 직접 비추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향해 빛을 비춰 방 안에 은은하고 간접적인 조명을 만들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어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만지는 대신 내게서 몇 걸음 떨어진 바닥에 주저앉았다. 위협적이지 않은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낮고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 친구 녀석이 생각나. 그는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대신 자기 자신을 열어보였다. 나랑 같이 바이크를 타던 놈이었어. 그날도 비가 왔지. 코너를 돌다가 엔진이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꼭 지금 천둥 소리 같았어.
그게 그 녀석의 마지막 소리였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그 후로 한동안 바이크를 쳐다보지도 못했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하는 생각들. 하지만 결국 다시 타게 되더군. 도망치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기억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 그의 이야기는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과거의 비명을 천천히 밀어냈다.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내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역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나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에게도, 심지어 강태민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던 그날의 모든 것을. 차가 회전하던 감각뼈가 부서지는 소리 구조되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몇 시간의 공포.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나를 괴롭혔던 죄책감. 그 차에 타자고 조른 것은 나였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내 가장 깊고 추악한 상처를 타인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였다. 그는 내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완전히 탈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 그건 약한 게 아니야. 강한 거지. 그의 말이 내 심장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밖에서는 어느새 폭풍우가 잦아들고 있었다. 성마른 빗줄기는 부드러운 가랑비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 물리적 거리는 여전했지만 감정적 거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흉터를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육체적 행위보다도 더 깊고 완전한 교감이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원룸의 공기는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변해 있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아침에 말없이 커피를 나누어 마시거나 그가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늘어갔다. 그것은 회피의 침묵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용한 교감이었다. 나는 그의 티셔츠 아래로 움직이는 단단한 근육이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깊어지는 그의 눈빛을 나도 모르게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억눌려 왔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늦게 돌아왔다. 나는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들어오려 했지만 나직하게 새어나온 그의 고통 어린 신음소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가 주먹을 쥔 손을 찬물에 담그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놀라서 묻는 나에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술집에서 시비가 좀 붙었어. 별거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독한 피로와 억눌린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구급상자를 찾아들었다. 앉아요. 내가 볼게요.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군말 없이 소파에 가서 앉았다. 역할이 뒤바뀐 순간이었다. 망가진 내가 강한 그를 돌보는 상황.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그의 거친 피부에 닿는 내 손가락의 감촉에 집중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내 얼굴에 고정된 그의 시선을 무시하기는 힘들었다. 내 손길은 처음에는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상처를 닦아내는 손길은 어느새 부드러운 애무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 아래서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쉬기 힘들 정도로 끈적하고 무거워졌다. 마침내 내가 그의 손에 붕대를 다 감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나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이 깊고 강렬했다. 그는 멀쩡한 손을 들어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감사의 인사 이상을 담고 있었다. 썰이야,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을 원해.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외로워서도 아니야. 나는 당신을 원해. 그의 시선이 내 눈에서 입술로 그리고 다시 내 온몸을 천천히 훑었다. 나는 당신의 흉터를 봐. 당신이 다리를 저는 것도 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지독하게 싸워온 아름답고 강한 여자만을 볼 뿐이야.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어. 그의 말은 내게 구원이자 동시에 공포였다. 한편으로는 그 말을 미치도록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짓말이야. 아무도 이 불완전한 몸을 원할 리 없어라고 외치는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움이 갈망을 이겼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리려 했다. 그가 내 후퇴를 즉시 감지했다. 그는 나를 붙잡는 대신 내 뺨을 감쌌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안 해. 그가 내게 통제권을 돌려주었다. 나를 억압하지 않고 내 두려움을 존중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겪어왔던 모든 폭력적인 순간들과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의 이 마지막 배려가 내 마지막 이성의 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오직 진실함과 나를 향한 깊고 인내심 있는 욕망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선택했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시작된 키스는 점차 내 모든 두려움과 갈망과 희미한 희망을 담아 깊어졌다. 그는 내 페이스에 맞춰주며 부드럽게 내 등과 머리카락을 감쌌다. 그가 나를 안아 침대로 옮길 때 그는 내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나를 배려했다. 그 작고 세심한 행동이 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이것은 내 몸의 재발견이었다. 몇 년 동안 고통과 수치심의 근원이었던 내 오른쪽 다리. 그의 손길 아래에서 그것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내 다리의 흉터 위에 내 입술에 그랬던 것처럼 경건하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느리고 부드럽고 탐험과도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영혼의 지도를 읽어 내려갔다. 나는 쾌락과 관능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틀렸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다. 절정의 순간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감정적인 해방감이 나를 덮쳤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고통과 외로움의 댐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연결과 수용의 파도가 채웠다. 내 인생 처음으로 친밀함이 안전함과 동의어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침묵. 나는 그의 손등에 남은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었고 그는 내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우리 사이의 물리적 경계선은 무너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감정적인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행복을 맛보았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은 온기로 가득 찼다.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었고 그는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내 그림에 다시 색채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온전했다. 감정의 안개가 걷히자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에 존재하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조각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오토바이 부품을 닦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발코니로 나갔다. 나는 우연히 그의 대화 몇 마디를 엿들었다.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인수합병, 주주가치, 적대적 M&A 같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들어와 나를 발견했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장난 전화라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거짓말은 어설펐다. 내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의심의 돌멩이가 던져졌다. 또 한 번은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내 눈은 디자인에 민감했다. 나는 그 시계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의 한정판 모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내가 무심코 시계가 예쁘다고 말하자 그는 마치 대인 것처럼 황급히 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었다. 아, 이거 손님이 선물로 준 건데 꽤 잘 만든 짝퉁이야. 그의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 그는 며칠 후 바이크 동호회 랠리에 간다며 이틀 동안 집을 비웠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모습은 랠리를 즐기고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리지도 활기 넘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창백하고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마치 격렬한 육체 노동이 아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처럼 의심의 조각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것들을 외면했다. 지금의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위태로운 평화를 깨부순 것은 내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악몽이었다. 내 동생 유나.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작은 원룸을 찾아냈다. 세상에 언니.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살아. 저런 양아치랑 어머 어떡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네. 유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며 나를 비웃었다. 참 소식 들었어. 나 태민 오빠랑 다음 달에 신라 호텔에서 결혼해. 언니 자리도 하나 빼놓을까 하긴 절뚝거리면서 오기도 힘들겠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되어 나에게 파고들었다. 내가 몸을 떨며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알렉스가 돌아왔다.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비웃는 유나의 얼굴, 창백하게 질린 나의 모습. 그 순간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내가 알던 느긋하고 과묵한 알렉스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독히도 차갑고 통제적이며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유나에게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갈 시간 10초 주지. 늘 나를 우습게 알던 유나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알렉스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9초.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담긴 서늘한 위협감에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평생 이런 종류의 권위와
마주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핸드백을 챙겨 비명을 지르듯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는 다시 내가 알던 알렉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그는 걱정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괜찮아. 나는 떨고 있었다. 유나의 악담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내가 본 알렉스의 전혀 다른 모습 때문이었다. 나는 보호받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방금 보여준 냉정한 힘과 조용한 권위. 그것은 평범한 오토바이 정비공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하고 타인을 복종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의심의 씨앗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유나가 떠난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서늘한 권위의 잔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사랑에 빠진 알렉스라는 남자의 껍질 아래 전혀 다른 누군가가 숨쉬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이후 그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유창한 비즈니스 영어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 정체불명의 피로감. 예전에는 애써 외면했던 이질적인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을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보였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설령 나를 파괴하더라도 나는 그가 일하러 나간 틈을 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의심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의 공간은 단출했다. 뒤질 만한 것도 거의 없었다. 나는 그의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 안 되는 책들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낡은 침대 밑에 마룻바닥 한 조각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틈을 들어올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허름한 원룸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매끈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들어있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작업대에서 작은 철사를 가져와 자물쇠를 몇 번이고 쑤셨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다. 가방 안의 내용물은 내 숨을 멎게 만들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들, 시장 분석 보고서, 기업 내부 자료들. 그리고 그 서류 더미 맨 위에 신분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그였지만 내가 알던 알렉스가 아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값비싼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강력하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나를 쫓아낼 때 그가 찰나적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름 권지혁, 직위 대표이사, 소속 TK그룹, 대한민국 IT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 공룡. 나는 손에서 서류를 놓치며 비틀거렸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오토바이 정비공 알렉스는 거짓이었다. 나의 소박하고 안전했던 삶은 전부 거짓이었다. 첫 번째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결혼식 날 느꼈던 것과 똑같은 세상이 나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다는 느낌. 나는 또다시 바보가 되었다.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그냥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지루한 재벌의 자선 사업 대상이었어. 불쌍한 장애인 여자를 주어서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었던 거지. 그의 다정함, 그의 배려, 그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이 새로운 진실의 프리즘을 통과하며
역겨운 두 동정심으로 변질되었다.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다시 쌓아 올렸던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순식간에 다시 망가진 한 소리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증거를 숨기지 않았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열어둔 채 내용물들을 주위에 흩뿌려 놓았다.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싸늘한 공기를 감지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서류 가방과 그 내용물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알렉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설이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누구세요, 당신? 내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나는 폭발했다. 재미있었나요? 당신의 이 가난 코스프레 놀이 즐거웠냐고요, 대표님. 나는 그 직함을 저주처럼 뱉어냈다. 나는 당신 게임의 재미있는 일부였을 뿐인가요? 길에서 주워온 불쌍하고 한심한 절름발이 나는 바닥에 있던 보고서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종이 뭉치가 그의 가슴에 맞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신은 날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전부 거짓이었어. 내 비명과 함께 내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잔해 속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남김없이 폭로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내 분노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내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던진 모든 독설과 상처를 온몸으로 맞았다. 내가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을 때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아. 내가 당신을 속였어.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는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권지혁의 진짜 삶을.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재벌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이사회의 압박 친구와 가족의 배신 아첨꾼들의 역겨운 미소 사람이 아닌 숫자로만 가득 찬 끝없는 회의들. 권지혁은 사람이 아니었어. TK그룹이라는 브랜드였고 돈을 버는 기계였지.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알렉스와 오토바이는 게임이 아니었어. 내 유일한 숨통이었어. 맥주는 그냥 맥주일 뿐이고 사람들은 가면 없이 말하는 진짜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 오토바이 위에서 이 허름한 동네에서만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어.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그날 밤 그 바로 걸어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게서 CEO를 보지 않았어. 돈이나 권력을 보지도 않았지. 당신은 그냥 한 남자를 봤을 뿐이야. 당신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있었지만 구원자나 돈줄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당신도 그냥 탈출구를 찾고 있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권지혁이 아니라 그냥 알렉스였어. 나는 그걸 잃는 게 죽도록 무서웠어.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내 감정을 동정이라고 생각할까봐. 내 이름 뒤에 직함만을 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어. 또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했다. 말했어야 했어. 알아. 하지만 나는 이기적이었어. 당신과 함께하는 알렉스로서의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었어. 그 시간만이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 나는 그날 밤 당신에게 반했어. 동정심이 아니야. 인생 최악의 날에 주저앉아 우는 대신 가장 미친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기로 선택한 그 여자에게 반했어. 나는 당신의 강인함을 사랑하게 된 거야, 설이야. 그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약함을 내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내 가장 깊은 두려움의 핵심을 꿰뚫는 마지막 행동을 했다.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더미로 걸어갔다. 그리고 펜 하나를 집어들어 가장 위에 있던 주식 양도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게 내 전부야. 그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주식회사, 이 모든 것 당신에게 전부 넘길게. 지금 당장 TK그룹에서 물러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린 여기서 살면 돼. 내가 진짜 정비공이 되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오직 당신뿐이야. 돈이나 권력 단 한 번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언제나 당신이었어.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 모든 걸 가지고 나더러 꺼지라고 말해도 돼. 아니면 나를 선택해줘. 진짜 나를. 겁쟁이 CEO와 서투른 바이커, 그 전부를. 그는 모든 권력을 내게 넘겨주었다. 망가진 여자였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가 서명한 서류와 펜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세상을 내 발치에 내려놓은 그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분노의 끝을 보러 왔지만 대신 내 심장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하고 처절한 사랑의 고백과 마주하고 있었다. 내 안의 폭풍우가 그의 진심 앞에서 길을 잃고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불가능한 선택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텅 빈 원룸에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서명한 그의 모든 것이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표였다. 나는 밤새 그 서류를 앞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두 개의 거짓말. 강태민의 거짓말은 악이었다. 그는 내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이 가진 오염된 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하고 진실된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다. 그는 나와 함께 있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 엄청난 차이를 깨달았다. 거짓말이 주는 상처는 희미해지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두려움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신뢰란 처음부터 완벽한 정직이 아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마주할 용기와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가 서명한 서류를 찢어버리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의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그는 이 원룸에 없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황금 감옥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서류 더미 속에서 TK그룹 본사의 주소를 찾아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원피스. 거울 앞에 선 나는 내 모습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흉터 그리고 절뚝이는 다리. 그것들은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파트 문을 나섰다. TK그룹의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차갑고 위압적인 기념비 같았다. 그가 탈출하려 했던 바로 그 세상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수수한 옷차림과 눈에 띄는 걸음걸이,
예전의 나였다면 그 시선들 아래에서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고개를 든 채 당당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권지혁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은 나를 무시하려다 내 이름 한설이 석자를 듣고는 표정이 변했다. 그가 미리 언지를 해둔 모양이었다. 나는 최고층 대표이사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굳게 닫힌 육중한 문 너머로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긴 테이블 주위로 딱딱한 얼굴의 임원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신분증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강력한 CEO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가 나를 보았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이 커지며 그 안에서 수만 가지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나는 모든 사람을 무시했다. 내 눈에는 오직 그만이 보였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내 절뚝이는 발소리가 거대한 회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맑고 단단하게 울렸다. 하지만 제 남편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돈도 원하지 않아. 나는 서랍에서 꺼내왔던 그가 서명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그냥 당신을 원해요. 권지혁. 그리고 알렉스. 당신의 모든 것을요. 집에 같이 갈래요.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긴 테이블을 돌아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임원들을 뒤로 한 채 내 손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나를 이끌었다. 몇 달 후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장에서 갔었던 그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등에 기댄 채 자유로운 바람을 맞으며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여전히 TK그룹의 CEO였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위임했고 우리의 소박한 삶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두 세계를 통합시켰다. 나는 내 작은 그림 스튜디오를 열었다. 내 몸의 흉터는 여전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내 인생 최악의 비극이었던 그날의 결혼식이 역설적으로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내 모든 조각들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져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조각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각은 무엇인가요?